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절대왕정을 배워볼 차례입니다. 어, 세계사 시간에 우리가 지금 르네상스 종교개혁, 그 다음에 신학로 개척 이렇게 해서 상당한 시간을 우리가 15, 16세기에 투자를 했죠.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는 16세기부터 18세기까지 등장했던 굉장히 강력한 왕권 국가, 우리 그걸 절대왕정이라고 하는데 그 절대왕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여러분이 우리가 중세 유럽의 특징 중에 하나가 중앙 집권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라고 선생님이 설명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지방 호족들이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고 그들이 또 이제 군대를 가지고 있어서 각 지역마다 상당히 강력한 세력들이 흩어져 있었던 시대. 그래서 지방 분권화 했던 시대를 우리가 이제 봉건 시대라고 한다면 그 봉건화가 유럽 같은 경우 14세기 이후부터 이제 점점 더 바뀌면서 유럽의 봉건적 성격이 약화되면서 중앙집권화된 국가들로 탈바꿈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건 좀 장기간의 시간이 좀 필요하긴 했지만 어쨌든 16세기부터 18세기까지 유럽에서는 굉장히 강력한 왕권 국가가 등장한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는 절대왕정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보통 역사가들은 16세기부터 18세기의 시기를 왕정, 그런 절대적인 힘을 가진 왕이 있었다라고 해서 절대주의 시대, 시대적 개념으로 쓰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절대왕정은 사실 우리가 조금 오해하면 안 되는 측면이 왕권이 굉장히 강력한 국가구나. 이름에서 벌써 나오잖아요. 절대왕정. 근데 사실 우리가 따지고 보면 동양이나 이런 쪽은 훨씬 더 강력한 왕권들이 있었던 시대가 있었죠. 예를 들면 중국의 진시황 체제라든지 또는 이집트 파라오가 있었던 예전 고대 사회에서는 굉장히 왕의 권한이 거의 신에 가까운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때 유럽에서 우리가 지금 얘기했듯이 16세기부터 나온 이런 절대왕정이 과연 그 예전의 군주들만큼 강력한 왕권 국가만큼 그렇게 셌느냐, 그렇게 절대적이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사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절대라는 의미를 좀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거는 중세 봉건 사회의 봉건성에 비교할 때 지방 분권적 성향에 비교할 때 상당히 강력한 왕권이 있는 시대다. 라고 이해를 하셔야 좀 정확한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절대라는 말을 너무 여러분 강력한 말로 이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어쨌건 이건 무슨 얘기냐면 유럽에서는 이전에 비해서 상당히 강력한 왕권 국가가 등장했다. 중앙 집권화가 달성이 되었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절대왕정은요,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누어질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역사가들이 서유럽적 절대왕정과 동유럽적 절대왕정을 두 개로 구분합니다. 서유럽이라 하면 스페인, 프랑스, 영국 이런 나라들이고요. 동유럽은 오늘날의 독일, 오스트리아, 러시아 이런 쪽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두 개로 왜 나누었느냐? 실제로 그 절대왕정의 형성이 동유럽이 좀 느립니다. 한 100년 정도 뒤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강력한 왕권 국가가 동유럽 쪽은 한 18세기 돼야 본격적으로 등장하는데 서유럽은 그 이전에 거의 100년 이전부터 등장을 하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어요. 시기적으로. 그리고 성격도 시기적으로 다른 만큼 좀 특징이 또 좀 다른 측면들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우리가 다시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차이가 난다는 걸 생각을 하시고 일단 서유럽부터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자, 이걸 살펴보기 전에 선생님이 조금 정리를 했어요. 절대왕정이란 무엇인가? 지금 저게 있죠. 16, 18세기까지 유럽에서 강력한 왕권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국가다. 근데 이 국가는 사법, 행정, 군사적 측면에서 중앙 집권화가 이루어져 있었다. 그래서 근대적 모습을 띈다. 이거죠. 이게 이제 절대왕정의 정의고요. 그러면 이제 이런 절대왕정이 그냥 내가 왕이다, 내가 절대적이다, 이렇게 한다고 절대왕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왕들이 썼던 도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권을 강화했던 도구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관료제죠. 사실 왕이 있는데 신하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신하가 있어야 왕의 명령을 받아서 시행을 하겠죠. 그런 체제를 우리는 관료제도라고
제도라고, 뷰로크라시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같으면 공무원 제도 같은 것인데, 어쨌건 이제 중앙에서 명령을 내리면 그것을 하달을 해서 시행을 할 수 있는 조직. 이 관료 제도가 중세에 없었던 절대 왕정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절대 군주들은 관료들을 굉장히 많이 거느립니다. 한마디로 신하가 많이 있는 것이죠. 이 신하들은 통치 및 행정에서 왕명을 충실히 이행을 하는 사람들이고요. 그럼 이런 신하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역시 이제 충당이 되는 건데 귀족들이 주로 신하가 되고요. 또 한편으로 절대왕들은 관직을 나중에 많이 팔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르주아 계급들에서 돈이 많은 상공인 계층 중에서도 왕의 명령을 받아서 왕의 신하가 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관료들은 바로 이 두 계층, 부르주아와 그다음에 이제 귀족층들이 주로 관료를 맡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이제 여러분이 왕이라면 또 필요한 게 뭘까요? 예, 군대입니다. 군대. 군대가 없으면 사실 왕은 그다지 힘을 발휘하기 어렵죠. 그래서 이제 이 군대는 이전에 우리 중세 사회에서는 봉건제도 하에서 주군이 봉신에게 토지를 주고 그 봉신의 그 군대를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항상 준비되어 있는 군대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절대왕정이 오면 많은 군주들이 항상 준비되어 있는 군대를 가지게 됩니다. 그걸 우리는 상비군, 항상 준비되어 있다. 비자 써서 상비군이라고 합니다. 이 상비군 제도가 절대왕정의 힘이죠. 뭐 지역적으로 상비군이 없는 나라도 있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항상 군대는 항상 확충하려고 하는 것이 이 절대왕정들의 특징이었습니다. 이 시기에 상비군은 거기 선생님 써놨는데 상당수가 용병들이 많습니다. 용병이라 하면 돈을 주고 사가지고 오는, 그러니까 돈 받고 전쟁해주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아마 종교개혁 시간에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스위스는 용병들이 굉장히 많았다. 스위스가 그 지리적으로 먹고 살기가 좀 어려운 곳이었기 때문에 스위스 남자들이 이런 유럽의 각국 절대왕정에 상당히 충실한 상비군 역할을 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프랑스 혁명하면 보시겠지만 프랑스 혁명기의 민중들이 프랑스 왕궁을 쳐들어갔을 때 그걸 막아내던 상비군들도 스위스 용병들이 많았거든요. 뭐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러분이 왕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관료제도 만들어야 되고 상비군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돈이 많이 들겠죠. 당연히 관료들에게 녹봉 같은 것이 나가야 될 것이고 상비군에게도 먹이고 입히고 또 월급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왕들은 굉장히 돈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왕실 재정을 확충하는 방법으로 이 왕들이 사용했던 경제정책이 있는데요. 그것을 우리는 중상주의 정책이라고 합니다. 중상주의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 상업을 중시한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16세기에 실제로 그 유럽이 팽창을 하면서 우리가 무역이 완전히 바뀌지 않았습니까? 이제 상업혁명이 일어나고 무역의 규모가 대규모가 됩니다. 지중해 지역에서 왔다 갔다 했다는 무역이 아니고 대서양을 중심으로 해서 대륙간 무역으로 여러분 커지면서 상업이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각 국가마다 상업을 굉장히 중시하는 정책을 하게 되는데 이 절대왕정이 했던 것도 바로 이런 중상주의 정책입니다. 중상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은 자기 나라의 어떤 무역을 증진시켜 자기 나라 산업을 보호하는 보호산업 정책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금은 보화를 확보하려고 할 겁니다. 왜? 이게 이제 거래의 핵심 되는 돈이니까요. 그리고 손쉽게 이제 중상주의를 할 수 있던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식민지 경영입니다. 식민지에서 착취를 통해서 국부를 증진시키는 이런 방안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16세기, 18세기까지 유럽의 절대왕정들이 했던 역할이다. 라고 여러분이 아마 기억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로 절대왕이 꼭 필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이건 이데올로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왕의 권한이 막강한 것을 합리화시켜 줄 수 있는 정치적 이론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 왕권 신수설이라고 그럽니다. 벌써 알죠? 왕의 권한은 어디서부터 받았다? 신으로부터 받았다. 자, 유럽은 기독교 국가입니다. 거의 모든 세계가 기독교적이잖아요. 뭐 신교든 구교든 어쨌든 크리스찬이티 안에 있는 이 세계에서는 왕의 권한이 신에게서 왔다고 한다면 아무도 여기에 저항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철학자들이 왕권은 신으로부터 받았다는 주장들을 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것은 이 시기의 절대왕들을 굉장히 합리화시켜 주는 것이었죠.
요 정도로 여러분 절대왕정이 필수적인 어떤 요소들을 오늘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서유럽 절대왕정 중에서 스페인 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